네요. 아이브리지라는 작은 NGO에서 일하고 있는 문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에너지 국제개발협력 플랫폼 NGO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그 박자연 호의 대표님께 그냥 뭐랄까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브리지 활동 소개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사실은 저도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민들을 말씀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냥 저희 활동 소개해드리고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나 또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것들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 기관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NGO입니다. 한 3년차 정도 됐고요. 인권이나 적정기술, 또 환경보호에 기반한 개발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좀 청소년 세대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하면서 에너지로 개발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기관이고요. 저희가 시작하게 된 그 고민의 배경은 사실 이렇습니다. 글자가 내려왔구나. 그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는 좀 부실한 생명체여가지고 이렇게 재작년에 혹시 영하 10도까지 한 일주일씩 내려가고 이럴 때 기억하세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해 온갖 병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부실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슬슬 이제 쓰러져 가면서 닝겔 맞고 있는 사진들 보면서 정말 너무 춥다,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요. 또 후쿠시마 사태 있고 나서 정말 우리같이 비도 못 맞겠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연약한 생명체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그런 지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몸이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될 텐데요. 그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빈곤을 더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이제 적정기술 붐이 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적정기술과 관련해서 적정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금 현재 어떤 기후변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들 땔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벌목을 하다 보니 사막화가 발생되고 또 그 사막화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 환경 파괴 뿐이 아니라 그 노동의 부담을 여성이 갖고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또 여성과 아이들은 교육권을 잃게 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그런 악순환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오늘 짧게 배정이 돼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여름에 시립대학교에서 했던 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국제활동의 환경 따로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적정기술이라는 도구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그 글로벌 이슈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또 글로컬적인 차원에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캠프를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여기 에너지자원 신기술 연구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산학협력을 맺어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인증을 받으면서 학생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캠프,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저희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 조직위원회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 9월 20일경에 적정기술 전시체험전을 하면서 그 체험전 프로그램들을 직접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인데요.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과 카페를 운영하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자료를 나누고 그 자료들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게 애들이 정말 창의성이 뛰어나고 요즘 아이들 동영상도 너무 잘 만들고 뚝딱뚝딱 자기들 활동에 대해서 솔루션도 굉장히 잘 만들고 사실은 아이들과 하면서 좀 배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분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약간 도전적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했어요. 일부러 그룹 안에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묶어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같은 대학생이어도 어떤 이런 소셜 이슈에 대해서 배경이 좀 적은 학생이 있었고, 고등학생이어도 이미 소셜 이슈에 대한 배경이 있는 학생이 있었고, 서로 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룹 활동을 할 때는 듣는 자세, 배우는 자세로 같이 만들어가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좀 더 모자라지 않았고, 대학생이라고 특별히 더 뛰어나지 않고, 오히려 좀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켜가는 가운데 유네스코에서 좀 더 분화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참여형 교육을 이렇게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받아서 지금 올 2월에도 이제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는 좀 더 적정 기술에 좀 깊게 포커스를 해서 그 어떤 적정 기술을 이제 기존의 적정 기술 교육들이 주로 이과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 설계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사회 문제와 그리고 어떤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것, 특별히 태양에너지 어떤 뭐 인버터나 이런 뭐 차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문과생이라도 조립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쓰는 어떤 스마트폰 에너지라도 내가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의식들을 좀 갖고 실질적인 기술들도 좀 습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기관 소개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적정 기술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이제 기후변화 취약국 중에 하나는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가을에 그 모잠비크 그 농업경영대학의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오픈 콘텐츠 랩에서 뭐 대학생과 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이제 어떤 공감 토크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보는 그 워크숍을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신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잘 적정 기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장수현 교수님이라고 이제 포항공대 계시는 적정 기술에 좀 대표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그런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멘토로 계시는 LG전자의 친환경 적정기술 연구회라는 그 CSR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에서 솔라 차저를 만들었거든요. 적정기술 색들 보시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솔라 차저를 가지고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어떻게 에너지 기업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같이 R&D하고 현지에 필드 적용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이번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그런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요청들을 계속 받는데 제가 강의를 되게, 그러니까 대학이나 그리고 중고생 대상으로도 해봤지만 또 최근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 멘토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원전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이때 그 그린 멘토스쿨에서 뭐 에코 디자이너, 뭐 에코 푸드 여러 가지가 환경과 연관된 그런 직업들 활동하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꿈들을 가질 수 있는지 했던 그런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그 에너지 국제개발 협력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직접 이제 뭐 그림 또 이런 만들기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만 에너지를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나누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설계해보고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그 재작년에 이렇게 우리나라 코이카에 컨설팅을 의뢰를 했어요. 기후변화 환경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태양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태양에너지 사용 방법을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대학 연구기관에 요청을 했고요. 저희는 NGO로서 이제 그 카이스트 UWS 연구센터라는 곳을 이제 설득을 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모잠비크의 태양에너지에 대한 그런 타당성 조사를 작년 한 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얻게 된 결론이 저희는 타당성 조사에서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공에너지의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과 전기, 그러니까 안전한 식수가 보급이 되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학교에 저희가 이제 여러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학교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여성들 낮에 일하는 하고 이제 학교에 오지 못했던 여성들이나 그리고 이제 남성들도 직장에 갔다가 좀 평생 교육 개념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기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병원에 역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오프그리드 지역의 사례입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의 사례인데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다른 개독도 그렇겠지만 전기가 들어와도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느 날 끊겼는데 누가 고치러 올지 언제 올지 몰라서 물이 안 나오거나 이제 물이 전기랑 여러분 관련 있는 거 아시죠? 두 가지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저희 지금 모잠비크 같은 것도 지하수는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지하수에 비해 우물물, 포피에 있는 수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중금속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물이 쉽게 팔 수 있으니까 주로 주민들 우물물들을 먹는데 우물물을 마시려면 끓여 먹거나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끓여 먹어도 중금속은 역시 이제 해결되지가 않고 끓여 먹는 걸로 인해서 이제 뭐 폐렴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벌목을 해야 되고 노동이 부과되는 여러 이슈들이. 그에 비해서 이제 필터가 보급되는 뭐 여러분 아시는 라이프 스트로우 같은 그런 필터가 보급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필터는 조금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에 비해 그 지하수 물은 좀 안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펌핑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있는 지역에도 전기가 잘 끊겨요. 그리고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화물차사예요. 공무원이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더라고요. 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에 전기가 끊기고 가장 불안한 게 백신 냉장고였거든요. 이제 백신 냉장고에 뭐 여유분 배터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진료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료는 그냥 낮에는 하지만 뭐 밤에 산모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백신 냉장고가 전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기가 끊기거나 불안정할 경우에 전원의 문제가 또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그 모잠비크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공공시설에 태양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그 지속가능에 보급할 그리고 그걸로 일자리까지 창출할 방안을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빈곤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일단 최소한 안전한 식수와 전기, 그 전기가 공공시설까지라도 학교와 병원에는 보급이 되어야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빈곤의 덫을 끊는데 공공에너지 보급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 개발하는 이슈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카이스트랑 하면서 저희가 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근데 그게 또 그 코이카의 처음에 스타트 지점이었어요. 반드시 기술 교수님이 PM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에너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니까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카이스트든 서울대 여기 뭐 자원공학과 교수님 이거 다 이렇게 만나보고 한국의 태양에너지 전문가들을 많이 뵙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아프리카 시골 지역 공공시설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였고 사회 문화 환경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 정부에서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청서를 보시면 놀라운 게 여기 아웃풋에 프로바이드 잡을 해달래요.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리걸 프레임워크를 법을 자기네들이 신재생 에너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도입할 경우에 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짜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기관에서는 여기 테크니컬이니까 무조건 기술 교수님이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기술 교수님이 그런 배려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PM을 맡은 교수님이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런 사회문화 정책적인 타당성, 경제적인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것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삐거덕거렸어요. 교수님은 자꾸만 하이테크로 쫙 돈 물량으로 이렇게 쫙 깔아주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고 저희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정말 작년 한 해 모잠비크에서 힘든 것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힘들었어요. PM 교수님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는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작년 말에 마감 때 무렵에 행사할 때 그 PM 교수님이 격려사를 써주셨는데 완전히 바뀌셨어요. 기술로서 생각했는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이제 사람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를 1년의 그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 전에 온통 이제 뭐 세계적인 어떤 학회 장으로 막 유럽이나 미국 쪽 선진국만 다니시다가
저희랑 처음에 아프리카 이제 가보시고 시골 지역 가보시고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 기술에서 사람으로 옮겨가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지역의 허브가 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소셜 워커처럼 지역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보급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복지적인 것들을 관리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자. 그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교육하게 하자라는 것으로 좀 프로젝트가 바뀌어갔던,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슈로 바뀌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대학생들과 또 직장인들과 또 초등학생의 아이디어도 버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 정말 초등, 중등 아이들과 문제를 같이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의 문제를 진지하게 이렇게 같이 공감이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도 연결됐다는 기후변화 이슈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저쪽에서는 뭐 제가 물이 없건 전기가 없건 사막화가 되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내 삶하고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후변화를 배우면서 이것이 그냥 저기 뭐 멀리 있는 불쌍한 애들 그냥 시혜적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슈다. 그리고 에너지를 왜 그럼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선진국과 문명들의 책임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와 이 모든 것들의 임팩트가 그렇게 가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교육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했던 프로그램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적정 기술에 대한 이제 그런 교육 요청들을 많이 받아서 적정 기술 뭐 이런 것들 유명한 것들 소개를 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단지 기후가 불규칙하니까 뭐 피곤하고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또 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특별히 개동계 농업의 먹거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면서 이제 적정 기술과 여기 이제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로 논의하는 그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2015년까지 목표였죠. 여기 뭐 빈곤 퇴치라던가 또 보편적 초등교육이라던가 그리고 젠더 이슈라던가 이런 그 유아 사망률 그리고 뭐 모성 건강, 질병 퇴치, 환경 보호, 국제적 연대가 단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 이런 환경의 이슈, 여성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 빈곤, 교육의 문제가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함께 배우면서, 특별히 또 이 책에서는 이게 그 적정기술 총선이 나왔던 1탄이거든요. 소외대 90%를 위한이지만 여기는 함께하는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적정기술은 그냥 누군가 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지역 주민이 오너십이 있어야 되는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생활에 지금 너희들의 생활에서 에너지가 바뀌면 너희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생활들에 에너지가 간다면 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적정기술이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얘기하고요. 특별히 적정기술에서 플레이 펌프라고 제일 그 나쁜 사례로 얘기되는 게 있거든요. 옆에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선진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우리 시혜적으로 우리의 이 선진적인 이 기술을 잘해서 저렇게 도와주자라면서 설계를 한 펌프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꿈꿨죠. 애들이 행복하게 놀면서 펌프를 하게 되고 물도 끌어올려질 거야. 환상이었어요. 여기 있는 게 그 지역 주민의 인터뷰의 모습, 인터뷰 내용인데요. 너무 힘들고 지금 저 플레이 펌프라는 거는 아프리카 흉물이어서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모잠비크에도 많은데 아무도 안 쓰고 있고요. 너무 어렵고 무겁고 힘들다는 거죠. 아이들이 놀기에도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왜 우리 집 우리 동네 펌프를 바꾸는데 왜 우리랑 상의가 없었냐. 어느 날 펌프가 왔다. 막 선진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뚝딱딱 만들어주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박수치고 갔는데, 근데 우리 생활은 오히려 더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적정 기술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공급자 중심으로, 가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사례들을 이제 하면서, 적정 기술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기반한 것이어야 된다. 그 시장을 파괴하지 않고,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이과생만 적정 기술 혹은 문과생만 개발 협력 이런 게 아니라 보건이나 교육이나
이런 환경, 기술의 이슈들은 다 얽혀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슈들을 논하게 됐었습니다. 이건 이제 디자인 싱킹 방법론으로 어떻게 적정 기술을 설계하는지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 교육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활동들의 과정들 어떻게 지역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이해관계 맺고 주민들의 니즈를 경청하면서 지역의 문제들, 왜 펌프가 있는데 펌프가 안 쓰이고 있을까? 여기는 그 유명한 UN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지역입니다. 그 제프리 삭스 교수라고 이제 빈곤을 퇴치하고자 유엔에서 활동했던 그 중요한 프로젝트 지역인데요. 프로젝트 지나고 한 1년 반쯤 후에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저기 보시면 태양광 패널에 구멍이 뚫려있죠.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펌프가 다 고장났는데 아무도 안 고치고 있고 그러면서 전혀 물이 옆에 있는데도 끌어다가 제대로 농사짓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의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뭐 논의하고 워크숍하고 같이 일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했던 모습들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돌아보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선진국은 어떻게 분산형 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우리가 단지 절약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너지 절약만 얘기할 때는 죄책감이 많이 양성되는 것 같아요. 죄인들이에요, 다. 우리 에너지 쓴 죄인들인데 근데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 또한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활력이 되고 창의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런 활동들 하고 있는 것들 같이 뭐 애들하고 나누면서 보고 이런 활동들이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주민들이 같이 또 여기 성대골은 유명하죠.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에너지 자립 마을로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함께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 가는지 또 같이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공감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역적으로 행동할까, 그 행동 액션 플랜들을 짜보기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캠페인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도 해보고 또 아이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같이 또 나눠보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네, 시간이 벌써 30분이에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던 자료고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준비해서 부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또 기후변화나 적정기술 또 이런 프로젝트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사람과 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봐주시고요. 저희도 또 발전돼 가고 있는,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과 또 이런 격려들이 있으시면 더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희들 소망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하고 모잠비크도 성장하고 개도국 청년들이 성장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같이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